철이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한양의 저작거리에서도 가장 붐비는 곳을 꼽으라면 단연 종로 앞 어물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파장 무렵까지 비린내와 함께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이었지요. 그 어물전 한 구석에 강치라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나이 25, 그을린 피부에 다부진 몸매, 서글서글한 눈매까지 어디 하나 모난 구석 없는 평범한 사내였지요. 손도 빨라 제법 실한 생선을 잘 골라냈고 입담도 좋아오가는 아낙네들에게 곧잘 농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쾌활하고 성실한 어물전 총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강치에게는 남들에게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기묘하고도 고통스러운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밟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공포를 찰나의 환영으로 보게 되는 기묘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번갯불이 번쩍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 잔상은 지독하리만치 선명했습니다. 값비싼 비단 옷을 차려입은 양반의 그림자를 밟으면 녹슨 쇠창살이 빽빽한 감옥의 환영이 스쳐가고 장사가 잘 된다며 너터웃음을 짓는 주모의 그림자를 밟으면 텅 빈 주막에 홀로 앉아 굶주림에 떠는 모습이 보이곤 했습니다. 빚쟁이의 그림자에서는 인정사정 없는 옥졸의 얼굴이, 병든 노인의 그림자에서는 캄캄한 무덤 속의 적막함이 느껴졌지요. 이 능력은 그가 10살 되던 해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날 벼락을 맞고 쓰러졌다 깨어난 후부터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헛것을 보는 것이라 여겼지만 그림자를 밟을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환영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두려움, 평온한 일상 이면에 도사린 불안을 엿보게 되면서 강치는 더 이상 세상을 예전처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온통 공포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혹여 실수로라도 그림자를 밟을까 두려워 늘 땅바닥만 보고 걷는 버릇이 생겼지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녀야 하는 저작거리에서 일하면서도 그는 마치 고개를 하듯 다른 이들의 그림자를 피해 다녔습니다. 쾌활한 척 웃고 떠들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자신의 이 기묘한 능력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능력 때문에 그는 늘 외로웠다는 것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건조했습니다. 북풍이 매섭게 불어대는 섣달의 어느 늦은 밤, 한양의 밤하늘이 섬뜩한 붉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종로에서 다급하게 울리는 화재 경보 소리에 잠자던 사람들이 뛰쳐나왔을 때 남산 자락에 위치한 거대한 기와집이 이미 맹렬한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윤진사 댁이었습니다. 윤진사는 고리 대금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자로 탐욕스럽고 인색하기로 장안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영감쟁이 곳간에는 쌀이 썩어난다더라. 피도 눈물도 없는 자라 빚을 못 갚으면 사람을 종으로 팔아 넘긴다더라. 등 그에 대한 흉흉한 소문은 끝이 없었지요. 불길은 너무나도 거세어 관아의 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마른 날씨에 거센 바람까지 불어 불길은 삽시간에 집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거대한 기와집이 타들어가며 내는 굉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멀찍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속수무책으로 불길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윤진사 댁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는 윤진사와 그의 부인, 그리고 미처 피하지 못한 하인, 몇몇 채 불탄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끔찍한 참상이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나온 좌포도청 관원들은 처음에는 단순 실화로 여겼습니다. 겨울철이라
화기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났을 것이라 짐작했지요. 하지만 현장을 샅샅이 뒤지던 한 포교가 기이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타버린 대들보 밑에서 손바닥만 한 크기의 불에 그을린 나비 모양 나무 조각이 나온 것입니다. 정교하게 깎아 만든 그 나비 조각은 마치 범인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일부러 남겨놓은 듯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그저 우연히 남겨진 물건일 수도 있었지만 탐욕스러운 부잣집이 전소하고 그 주인이 목숨을 잃은 이 사건은 한양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한양을 공포에 떨게 할 연쇄, 방화 사건의 서막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윤진사 댁에 불이 나던 바로 그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강치는 평소처럼 어물전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윤진사 댁은 강치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에 그는 화재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지요. 현장 주변은 아직도 매캐한 연기 냄새와 타다 남은 재로 가득했고 관원들과 구경꾼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강치는 끔찍한 현장을 애써 외면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파 속에서 들것에 실려 나오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앳돼 보이는 젊은 계집종이었는데 온몸이 검댕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공포에 질려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화재의 유일한 생존자인 몸종 서화였습니다. 강치는 서화를 안쓰럽게 쳐다보며 길을 비켜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발이 무심코 들것을 든 사람의 그림자와 함께 땅바닥에 희미하게 드리워진 서화의 그림자를 살짝 밟고 말았습니다. 강치는 짧은 신음을 삼켰습니다. 그의 눈앞에 섬광처럼 끔찍한 환영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활활 타오르는 불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는 기와집, 그 앞에서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어둠과 불빛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섬뜩하리만치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지옥의 염라대왕이 인간 세상을 심판하듯 그는 타오르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닌 깊은 원한과 서늘한 광기가 뒤섞인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그런 미소였습니다. 환영은 찰나의 순간에 사라졌지만 강치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라고. 윤진사 댁의 불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저질러진 방화라는 것을. 그리고 그 범인은 보통 내기가 아닌 무시무시한 원한을 품은 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치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야 말았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윤진사 댁 방화 사건은 좌포도청의 젊은 다모 홍견에게 배정되었습니다. 홍견은 광희 출신 다모였지만 총명하고 당찬 성품으로 웬만한 포교들보다 뛰어난 수사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붉은 연꽃이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외모 속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었지요. 홍연은 사건 현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이 단순 실화가 아님을 의심했습니다. 불길이 시작된 지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고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집 전체가 전소한 것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름 같은 인화 물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현장에서 발견된 불탄 나비 모양의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범인이 남긴 서명과도 같았습니다. 나비라, 불길 속에서 타버린 나비. 이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홍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범인은 왜 하필 나비를 남겼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표식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홍연은 유일한 생존자인 몸종 서화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화재 당시의 상황을 듣고
혹시 범인의 인상착이라도 기억하는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화는 그날의 끔찍한 충격으로 인해 완전히 실어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기만 할 뿐 홍연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사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뚜렷한 물증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 홍연은 사건 현장 주변을 탐문하던 중 화재 당시 근처를 지나가던 어물전 총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녀는 그가 혹시 무언가를 보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강치를 찾아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는 어물전 총각이 이 기묘한 사건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홍연은 어물전 한 구석에서 묵묵히 생선을 다듬고 있는 강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담호복을 입고 허리에는 작은 칼을 찬 다부진 모습이었습니다. 강치는 자신을 찾아온 홍연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그대가 어물전 총각 강치인가? 홍연이 묻자 강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 윤 진사댁에 불이 났을 때 그 근처를 지나갔다고 들었다. 혹시 무언가 이상한 점이나 수상한 사람을 보지는 못했는가? 강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화의 그림자를 밟았을 때 보았던 얼굴 없는 사내의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림자를 밟으면 헛것이 보인다는 말을 누가 믿어주겠는가? 당장 미친놈 취급을 받으며 관에 끌려갈 것이 뻔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시뻘건 불길이 너무 무서워서 정신없이 도망쳤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강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둘러댔습니다. 홍연은 강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홍연은 담으로써 수많은 범죄자들을 상대하며 사람의 거짓말을 간파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치가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가? 작은 것이라도 괜찮다. 혹시 이상한 냄새나 소리 같은 것은 없었느냐? 홍연은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다모님. 저는 그저 평범한 어물전 총각일 뿐입니다. 그런 무서운 일에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강치는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입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홍연은 강치의 태도에 의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저 사내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단순한 목격자가 아닐지도 몰라. 그녀는 강치를 예의주시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평범한 총각이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사건의 진실과 연결된 무언가가 숨어 있는 듯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그렇게 서로에 대한 의심과 경계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진사 댁 화재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한양의 밤하늘이 또다시 붉게 타올랐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곳은 병조에 소속된 한 고위 관료의 집이었습니다. 불길의 기세나 타오르는 모습이 윤진사댁대와 놀랍도록 흡사했습니다. 순식간에 집 전체를 집어삼킨 불길은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현장에서는 어김없이 불에 그을린 나비 모양 나무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두 사건은 명백히 동일범의 소행임이 밝혀졌습니다. 한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정체불명의 연쇄, 방화범을 불귀신이라 부르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불귀신이 또 나타났다더라. 다음은 어느 집 차례 읽고 듣자 하니 불귀신은 탐관오리나 부잣집만 골라 불을 지른다더라. 어찌 보면 의적인 셈이지. 쉬, 그런 소리 마라. 관에서 들으면 큰일 날라. 백성들의 흉흉한 소문과 함께 좌포도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홍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범인이 보란 듯이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단서를 찾았더라면
범인은 매우 대담하고 치밀했습니다. 그는 마치 한양의 지도를 펴놓고 사냥감을 고르듯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만을 정확히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남긴 나비 조각은 단순한 표식을 넘어 관할을 조롱하고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듯한 오만한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치 역시 두 번째 방화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가 보았던 섬뜩한 미소의 사내가 또다시 일을 저지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눈에만 보이는 그 범인의 환영 때문에 강치는 마치 자신이 이 끔찍한 연쇄, 방화의 유일한 목격자라도 된 듯한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히려 나서야 하는가.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기묘한 능력은 이제 그를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화 사건 이후 강치는 더 이상 방관자로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조차 불길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앞에서 미소 짓던 얼굴 없는 사내의 환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비록 자신의 능력이 두렵고 저주스럽게 느껴졌지만 억울한 죽음을 계속해서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스스로 범인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범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기묘한 능력을 이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사내를 찾으려면 그와 비슷한 공포를 가진 자를 찾아야 한다. 강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범인이 가진 깊은 원한과 광기라면 분명 그의 그림자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을 터였습니다. 그날부터 강치는 낮에는 어물전에서 일하고 밤이 되면 유령처럼 한양의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적이 드문 뒷골목이나 주막 근처에 숨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몰래 밟았습니다. 그것은 위험천만한 시도였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소매치기나 수상한 자로 몰려 관에 끌려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림자를 밟을 때마다 강치는 온갖 종류의 인간적인 공포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내의 그림자에서는 아내의 매서운 눈초리를, 화려하게 차려입은 기생의 그림자에서는 늙고 병들어 버려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그림자에서는 텅 빈 쌀독을, 욕심 많은 상인의 그림자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도적대의 환영을 보았지요. 수많은 사람들의 자잘하고 이기적인 공포들을 엿보면서 강치는 인간 내면의 어두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공포에 연민을 느끼기도 했고, 때로는 그 추악함에 구역질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림자를 쫓는 그의 밤은 고독하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범인의 그림자는 쉬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강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양 어딘가에 숨어 있을 불귀신의 그림자를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치의 위험한 추적은 며칠 밤낮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수백, 어쩌면 수천 개의 그림자를 밟았지만 윤진사댁 화재 현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강렬하고 섬뜩한 환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점차 지쳐갔고 이 모든 것이 헛수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좌절감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강치는 인적이 드문 육조거리의 한 골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고급스러운 비단 도포를 입은 한 중년 사내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행색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의 얼굴에는 깊은 불안과 공포가 서려 있었지요. 강치는 직감적으로 그 사내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내가 강치 앞을 지나가는 순간 강치는 숨을 죽이고 그의 그림자를 정확히 밟았습니다. 콕! 강치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백, 수천 마리의 나비떼가 날갯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비들은 아름다운 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불나방처럼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불길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든 나비들은 비명을 지르듯 타올랐고 그 모습은 마치 지옥도를 보는 듯 끔찍했습니다. 불과 나비, 그것은 그 사내가 가진 극심한 공포의 실체였습니다. 강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환영은 이전에 보았던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윤진사 댁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불탄 나비 조각, 그리고 지금 이 사내가 가진 불과 나비의 공포,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찾았다. 강치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내가 바로 불귀신이거나 혹은 그와 아주 깊숙이 관련된 인물이라는 것을. 어쩌면 그가 불귀신의 다음 목표물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사내는 연쇄 방화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쥐고 있는 인물이 틀림없었습니다. 강치는 흥분과 두려움으로 떨리는 가슴을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사내의 뒤를 조심스럽게 밟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나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치는 동이 트자마자 좌포도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다모 홍연을 찾아가 간밤에 자신이 겪었던 기묘한 경험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다모님, 제가 범인의 단서를 찾은 것 같습니다. 강치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홍연은 잠이 덜 깬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범인의 단서라니? 대체 무슨 소리냐? 강치는 침을 삼키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남의 그림자를 밟으면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밤에 한 사내의 그림자를 밟았는데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나비떼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분명 불귀신과 관련된 자입니다. 홍연의 얼굴에 황당하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있던 오포교는 대놓고 코웃음을 쳤지요. 푸하하, 뭐라고? 그림자를 밟으면 공포가 보인다고? 이놈아, 네가 간밤에 악몽이라도 꾼 게 아니더냐? 어디서 약을 팔려고? 오포교는 강치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습니다. 홍연 역시 강치의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사건이 급하다지만 그림자를 본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강치, 너는 지금 우리를 능멸하는 것이냐? 만약 거짓을 고한 것이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홍연이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강치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제 말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시험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강치는 결심한 듯 오포교에게 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그의 그림자를 밟았습니다. 오포교가 움찔하는 순간 강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아주 높은 곳을 두려워하시는군요. 어릴 적에 나무에서 떨어지기라도 하셨습니까? 까마득한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공포가 느껴집니다. 순간 오포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치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높은 정지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이후로 고소공포증을 앓고 있었고 그 사실은 그와 아주 가까운 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네 이놈. 어찌 그 사실을... 오포교는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홍연 역시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강치의 능력이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오, 포교를 경악시킨 강치의 능력 시연 이후 좌포도청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포교는 강치를 귀신이라도 본 듯 피했지만 홍연의 눈빛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치의 능력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홍연은 강치를 따로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강치. 네, 그 기묘한 능력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인을 잡을 수는 없다. 환영은 증좌가 될 수 없기 때문이지. 하지만 홍연은 잠시 말을 끊고 강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능력이 수사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 일종의 길잡이 역할 말이다. 강치는 홍연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모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환영을 보고 다모님은 증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힘을 합치면 분명 불귀신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홍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물전 총각의 허무맹랑한 능력에 의지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자신의 목은 물론 좌포도청 전체의 위신이 떨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손 놓고 앉아 불귀신의 다음 범행을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강치와 손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좋다. 내 말을 믿어보겠다. 대신 너는 내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절대 독단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네, 다모님. 강치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신분을 초월한 기묘한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림자를 밟아 공포를 읽는 어물전 총각과 날카로운 추리력으로 증거를 쫓는 다모. 어울리지 않는 듯한 두 사람이었지만 각자의 능력을 합친다면 불귀신의 정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함께 움직였습니다. 강치가 밤마다 그림자를 쫓아 단서를 찾으면 홍연은 낮에 그 단서를 바탕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신분의 차이와 너무나도 다른 성격 탓에 두 사람은 수시로 티격태격했습니다. 홍연은 강치의 저돌적인 행동을 나무랐고 강치는 홍연의 신중함을 답답해했지요. 하지만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목표 하나만은 같았기에 두 사람은 점차 서로에게 의지하며 끈끈한 동료애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치와 홍연의 위험한 공조 수사는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치가 보았던 불과 나비의 공포를 가진 사내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양 장안이 그리 좁은 곳이 아니니 인상착의만으로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치는 저작거리에서 그 사내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며칠 전보다 더욱 초조하고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치는 홍연에게 눈짓을 보내고 조심스럽게 사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골목에 들어섰을 때 강치는 다시 한번 그의 그림자를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구체적인 환영이 보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 형조라고 쓰인 거대한 현판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형조. 강치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홍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형조입니다. 불귀신의 다음 목표는 형조입니다. 오늘 밤일지도 모릅니다. 강치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환영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의 형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범행을 예고하는 그림자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홍연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강치의 능력이 단순한 환영을 넘어 미래를 예지하는 수준에 이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즉시 좌포도청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오포교를 비롯한 다른 관원들은 여전히 강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못이 어물전 총각놈의 헛소리를 듣고 나라의 중대 기관인 형조를 수색하잔 말이냐? 당치도 않은 소리. 하지만 홍견은 단호했습니다. 만약 강치의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 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입니다. 지금 당장 형조로 가봐야 합니다. 홍연의 강력한 주장에 마지못해 포도청의 일부 병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치와 홍연은 다른 포교들과 함께 형조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강치의 예고는 사실일까? 그들은 불귀신의 세 번째 방화를 막을 수 있을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치와 홍연, 그리고 포도청 병력은 해가 지기 무섭게 형조 관아 주변에 잠복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관아 내부에도 병력을 배치하고 물을 채운 독 수십 개를 준비해 두었지요. 모든 것이 삼엄한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밤은 깊어졌지만 예상했던 불귀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함께 잠복해 있던 오포교가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 보게, 내 이럴 줄 알았지. 어물전 총각놈의 허풍에 놀아나 하룻밤을 꼬박 허비했구먼. 당장 철수해야겠네. 홍연도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강치의 환영이 틀렸던 것일까? 아니면 범인이 경계를 눈치채고 계획을 바꾼 것일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다급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재를 알리는 경보였습니다. 그런데 불이 난 곳은 형조가 아니었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사헌부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전령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외쳤습니다. 무엇이? 사헌부라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불귀신의 교묘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범인은 강치의 능력을 알았거나 혹은 관아의 움직임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일부러 불과 나비의 공포를 가진 사내를 미끼로 던져 수사병력을 형주에 집중시키고 그 틈을 타 진짜 목표였던 사헌부에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당했다. 홍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범인은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고 영각한 자였습니다. 강치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능력 때문에 오히려 범인에게 노라나 꼴이 되었고 또 한 번의 끔찍한 방화를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저주스럽기만 했습니다. 뒤늦게 사헌부로 달려갔을 때 그곳은 이미 거대한 화매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막았지만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기관이 잿더미가 된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어김없이 불탄 나비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사병력을 조롱하는 듯한 불귀신의 비웃음처럼 보였습니다. 세 번째 방화 사건은 강치와 홍견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범인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범인이 자신들의 추적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홍연은 더 이상 강치의 환영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불귀신의 목표가 되었던 피해자들, 윤진사, 병조 관리, 그리고 사헌부 사이에 혹시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지는 않을까? 홍련은 며칠 밤낮으로 좌포도청의 낡은 기록 석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전의 사건 기록들까지 샅샅이 뒤지며 새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3명의 피해자들은 모두 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망한 젊은 관리였던 이정수라는 인물이 억울하게 국고 횡령 누명을 쓰고 파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윤진사는 고리대금으로 이정수의 재산을 빼앗았고 병조 관리는 거짓 증언을 했으며 당시 사헌부의 감찰관은 이 사건을 묵인하고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정수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옥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귀신의 연쇄 방화는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사회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한 남자의 원한을 갚기 위한 치밀하고도 잔혹한 복수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귀신은 이정수와 관련된 인물이 틀림없다. 그의 자식이거나 혹은 그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했던 또 다른 누군가. 홍연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범인의 정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15년 전 이정수 사건의 관련자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녀는 잊고 있던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화재 현장의 유일한 생존자, 몸종 서화였습니다. 홍연으로부터 피해자들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강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음 보았던 환영, 그리고 몸종 서화를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모든 단서는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강치는 홍연과 함께 서화가 머물고 있는 절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서화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강치는 서화의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강치는 눈을 감고 떨리는 손으로 서화의 발치에 드리워진 희미한 그림자를 살며시 밟았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으로 조각난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몰아쳐 들어왔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방, 겁에 질려오는 어린아이의 얼굴, 그리고 아이를 필사적으로 감싸 안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 그것은 아마도 서화와 그녀가 돌보던 윤진사의 어린 자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전혀 다른 기억의 조각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화재가 나기 훨씬 이전에 평화로운 어느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어린 서화가 마당에서 한 소년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서화보다 2살 많아 보였고 다정한 눈빛으로 서화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손에는 정교하게 만든 나비 모양의 연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년은 서화에게 무언가 속삭였고 서화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재 현장의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불길 속에서 서화는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외쳤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환영에서 깨어난 강치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홍연에게 설명했습니다. 서화가 찾던 도련님은 윤진사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 나비 연을 들고 있던 그 소년, 그녀와 남매처럼 다정했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홍연은 강치의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 깨달은 듯 서둘러 이정수 사건의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정수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딸은 일찍이 병으로 죽었고 아들은 아버지가 옥사한 후 종적을 감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서준. 서화가 어릴 적 함께 지냈던 그 소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불귀신의 정체를 향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홍연은 이정수의 아들 이서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종적을 감춘 소년의 흔적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치와 홍견은 수소문 끝에 과거 이정수 집안의 늙은 종이었던 노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서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서준은 어릴 적부터 영특하고 마음씨가 고왔다고 합니다. 특히 손재주가 뛰어나 죽은 여동생을 위해 아름다운 나비 모양의 연을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나비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여동생의 영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사하고 어머니마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어린 서준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 친척집을 전전했지만 역적의 자식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거리로 내몰렸고 온갖 멸시와 굶주림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우연히
화재 현장에 휘말려 얼굴에 끔찍한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곱던 도련님 얼굴이 흉측하게 변해버렸지요. 그 후로 도련님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리고 늘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입버릇처럼 말했지요. 아버님의 원수를 반드시 갚겠다고, 짓밟힌 우리 가족의 한을 풀어주겠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불귀신은 바로 이서준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현장에 남긴 나비 조각은 죽은 여동생에 대한 그리움이자 자신의 짓밟힌 꿈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불은 그의 가족을 앗아간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그 공포를 이용하여 아버지의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잔혹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제 범인의 정체와 사연은 밝혀졌지만 강치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서준이라는 사내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 역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자신의 능력 때문에 고통받는 외로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강치는 이서준을 단순히 흉악한 방화범으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한 영혼의 슬픈 절규를 듣고 있었습니다. 불귀신의 정체가 이서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한 가지 의문이 풀렸습니다. 강치가 보았던 불과 나비의 공포를 가진 사내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홍련은 자신의 추리를 바탕으로 그 사내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그는 15년 전 이정수 사건 당시 이정수의 필체를 위조하여 거짓 장부를 만드는 데 일조했던 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평생을 불안에 떨며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이서준은 그 서리의 존재와 그의 공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서리를 직접 해치는 대신 그를 미끼로 이용하여 수사망을 교란시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공포의 상징인 불과 나비를 서리의 그림자에 덧씌워 강치와 홍연을 엉뚱한 곳으로 유인했던 것이지요. 강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서준은 다른 사람의 공포를 꿰뚫어보고 그것을 자신의 복수에 이용할 줄 아는 무섭도록 영리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치는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공포를 이용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공포에서는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서준은 불로써 복수했지만 불은 여전히 그의 가장 큰 트라우마이자 공포였습니다. 그는 복수를 완성해 갈수록 더욱 깊은 공포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공포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공포에 사로잡힌 가여운 영혼일 뿐이었습니다. 강치는 이서준을 잡아야 한다는 의무감과 함께 어떻게든 그를 구원하고 싶다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기묘한 능력은 이제 범인을 쫓는 도구를 넘어 한 인간의 깊은 상처를 들여다보는 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홍연과 강치는 이서준이 아직 복수를 끝내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15년 전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즉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진짜 주모자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당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좌의정 김판석이었습니다. 김판석은 이제 늙고 병들어 권력의 중심에서는 물러나 있었지만 여전히 막대한 부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서준의 마지막 복수의 불길은 바로 그를 향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홍연과 강치는 김판석의 저택 주변에 잠복하며 이서준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며칠간의 지루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날 밤이 왔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한 사내가 유령처럼 김판석의 저택담을 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서준이었습니다. 강치는 심장이 멎을 듯한 긴장감 속에서 홍영과 함께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서준이 저택의 사랑채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는 바로 그 순간 강치는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그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밟았습니다. 그 순간 강치의 눈앞에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고 슬픈 환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것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나 춤추는 나비떼가 아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 젊은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어린 서준을 목말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어여쁜 여동생이 나비 연을 들고 까르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고, 인자한 어머니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 하지만 다음 순간 그 모든 것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이며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행복했던 웃음소리는 끔찍한 비명으로 바뀌었고, 모든 것이 사라진 잿더미 위에는 어린 서준만이 홀로 남아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의 가장 큰 공포는 불이나 나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실 그 자체였습니다. 행복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홀로 남겨졌다는 지독한 고독과 슬픔. 그것이 그의 영혼을 15년간 지배해온 진짜 공포의 실체였습니다. 환영에서 깨어난 강치의 눈에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춰라, 이서준. 강치의 외침에 이서준이 흠칫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복면 위로 드러난 눈은 증오와 광기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랑채에 불을 붙인 후였습니다. 불길은 마른 나무를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감히 내 앞을 막아서다니. 이서준이 으르렁거리며 단도를 뽑아들었습니다. 홍영과 포교들이 달려와 이서준을 포위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 기세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복수를 끝내고 자신도 이 불길 속에서 생을 마감할 작정인 듯 했습니다. 홍연이 소리쳤습니다. 이서준, 복수는 이제 끝났다. 순순히 칼을 버리고 투항하라. 하지만 이서준은 미친 사람처럼 웃을 뿐이었습니다. 끝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 안에 있는 저 늙은이가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가족을 짓밟았다. 저놈이 타 죽는 것을 보기 전에는 결코 끝낼 수 없다. 그때 강치가 이글거리는 불길 속으로 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경악하여 그를 말렸지만 강치는 이서준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서준아! 강치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내 공포를 보았다. 내 슬픔을 보았어. 이서준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내 놈이 무엇을 안단 말이냐?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이 아니야.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지. 행복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날의 기억이지. 안 그런가? 강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이다. 네가 이렇게 죽는다고 해서 너의 아버님과 여동생이 기뻐할 것 같은가?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닐 것이다. 강치의 외침은 불길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서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 복수심으로 덮여있던 상처를 강치가 건드린 것입니다. 이서준이 혼란스러워하는 틈을 타 강치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이서준의 그림자를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공포를 잃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여 이서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끄집어내려 애썼습니다. 이것을 봐라, 서준아. 이것이 너의 진짜 모습이다. 강치의 눈앞에 그리고 이서준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나비 연을 들고 환하게 웃던 어린 여동생의 모습. 그런 동생을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소년 이서준의 모습. 그 환영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따뜻했습니다. 너는 복수에 미친 불귀신이 아니야. 여동생을 끔찍이 아끼던 다정한 오라비였고 아버지를 존경하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 잊었느냐? 이것이 바로 너다. 강치의 외침과 함께 그의 진심이 이서준의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서준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15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이
강치가 보여준 따뜻한 환영과 진심 어린 설득 앞에서 마침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서준은 손에 들고 있던 단도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타오르는 불길 소리를 뚫고 밤하늘에 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복수의 화신, 불귀신이 사라지고 상처받은 한 영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치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림자를 통해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귀신 이서준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방화를 저지른 중죄인이었지만 그의 기구하고 슬픈 사연이 알려지면서 백성들은 그를 마냥 비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그의 복수가 썩어빠진 권력자들을 향했다는 점에서 그를 의적으로 여기는 이들도 적지 않았지요. 결국 그는 재판에서 정상 참작을 받아 사형 대신 멀리 유배를 떠나는 것으로 형이 감해졌다고 합니다. 강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기묘한 능력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어물전 총각으로 일했지만 예전처럼 사람들의 그림자를 피해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의 그림자 속에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읽어내고 남몰래 그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의 가장 큰 변화는 다모 홍연과의 관계였습니다.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건을 해결하면서 두 사람은 신분을 뛰어넘는 끈끈한 동료애와 함께 미묘한 연정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홍연은 강치의 특별한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했으며 강치는 홍연의 강직하고 따뜻한 마음에 깊이 끌렸습니다. 강치야. 어느 날 홍연이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한성부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묘한 사건들이 많다. 내 힘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그녀의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치는 그런 홍연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모님께서 부르신다면야 이 강치가 언제든 달려가야지요. 그렇게 어두운 그림자를 밟으며 살아온 어물전 총각 강치는 홍연이라는 따뜻한 빛을 만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 또 어떤 기묘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양의 밤거리를 지키는 아주 특별한 한 쌍의 파트너가 탄생했다는 사실이지요.